전화를 받으며 돈을 인출하고 있는 한 남성의 CCTV. 사건 현장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은 잔혹한 살인마의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얼굴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연쇄, 강도, 연쇄,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 안진수였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광기의 살인마 안진수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잊혀진 아주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던 연쇄살인마 안진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안진수가 검거되어 현재 징역을 산 지가 곧 20년이 되는데요. 저에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가석방 대상자로서 나중에 출소할 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왜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 가석방이 가능한 건지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알려지지 않았던 끔찍한 연쇄살인마, 헌데 그 내용은 매우 잔혹하고 매우 끔찍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시의 사건 기록에 대해 하나씩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8월 13일 오후, 서울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던 당시 65세 김모 씨가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전화로는 자기가 손님 한 명 태우고 경남 함안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마지막 통화였죠. 약 밤 9시경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이 택시기사의 시신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무려 3일이 지난 8월 16일 오전 9시 20분경 부산 감전이동 북부산 세무서 앞에서 방치된 차량이 하나 발견된 거였죠. 부산인데 번호판이 서울이었던 겁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거 지금 위에 실종자가 있다고 했다라는 내용을 알고 나서 조회해보니 정확히 일치하는 택시였습니다. 우선 택시 내부를 감식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었을 때 내부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죠. 수많은 혈흔, 그리고 뭔가 격투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공간은 단 하나, 바로 트렁크였죠. 트렁크를 조심히 열어보자 그 안엔 끔찍하게 피해를 입고 살해된 택시기사 김씨가 있었습니다. 바로 살인사건이었죠. 날카로운 흉기로 배와 가슴 등을 약 8번 정도 찔러 살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곳에도 지문이 남지가 않았다는 거였죠. 정확히는 닦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린 상태였죠. 예상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서울에서 이상한 손님이 탔고 먼 곳까지 가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아마 택시 강도 살인사건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부산은 판단합니다. 그럼 뭔가 금품을 노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가 갖고 있었던 현금, 카드 등을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실종된 당일날, 그리고 다음날 넘어가는 날부터 계속적으로 신용카드가 사용된 기록이었죠.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던 부산 온천동의 한 모 편의점에서 현금을 입출하는 사람이 보였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사상구 등을 돌며 약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상황이었죠. 부산경찰서는 시신을 부산으로 옮긴 걸 봤을 때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 연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키 175cm,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부산경찰서 측은 문제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얼굴만 가지고 어떻게 범인을 찾을까라는 걱정이었죠. 결국 부산경찰청은 전국에 수배를 내리며 모든 경찰서에 협조, 공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아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주경찰서였죠. 진주경찰서는 안진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진주경찰서는 당시에 안진수의 모든 신상 기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어떤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라는 말이 되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그는 1979년 7월 22일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1998년 4월 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 강도 강간 등 상해치상죄로 장기 5년 단기 4년형을 받고 그 이후 출소합니다. 그리고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 2004년 8월 26일 강도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007년 2월 15일 날 출소를 한 거였죠. 당시 범죄 수법도 매우 끔찍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을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그 뒤에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 여성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 이런 범죄 행위 말고도 자신이 머물렀던 모텔 같은 데로 커피나 차를 시키고 배달 온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범 행위도 저질러 당시에 검거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게 징역형을 다 살고 나왔던 남자. 헌데 진주경찰서는 또다시 그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이었죠. 2007년 7월 2일. 당시에 안진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46세 여성 보험 설계사 지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 고객 중에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엄청나게 보험을 든대 라고 얘기하며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차에서 내려라 라고 얘기한 직후 준비한 압박붕대로 손발을 묶고 돌을 든 뒤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현금과 그리고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그대로 달아나 버린 겁니다. 당시에 안진수는 출소 직후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다가 도박으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부채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집에 있지도 않고 가출한 상태로 계속 떠돌고 있었던 상태였죠. 돈이 필요해 또다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피해자의 카드를 빼앗아서 현금 서비스, 그리고 카드 가지고 금팔찌를 구매하는 등 자신의 현금 확보에 주력을 하기 시작을 했죠. 헌데 당시에 이 사건이 신고가 되었다라는 걸 안진수는 금방 알게 됩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서 한 마을 주민이 되게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가 압박붕대에 감겨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죠. 자신의 범죄가 들통났다,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안진수는 경찰에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자수할 거예요. 경찰에 자수하겠다라는 전화를 했다. 그런데요, 진주경찰서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다라는 거였죠. 결국 이건 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진주경찰서는 신상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검거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결국 살인사건이라는 끔찍한 범죄도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부산경찰서가 8월 21일에 안진수를 전국에 공개 수배를 했는데 문제는 그보다 더 한 달 앞선 7월 19일 진주경찰서에서 강도 혐의 지명 수배, 그리고 21일엔 강도 혐의 공개 수배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냥 신병만 확보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에 대해 당시 진주경찰서는 면식관계였기 때문에 지명수배를 일부러 내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좀 다소 황당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자수라는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초동검거를 위해서도 계속 수사를 해왔고 주거지나 혹은 친척집 등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명수배를 빨리 내릴 수가 없었다. 또 처음에 단순히 절도로 나왔던 신고, 그것도 면식관계였기 때문에 지명수배일 경우 검거가 어려워서 하지 않았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져서 안타깝지만 전담반을 꾸려 빠르게 검거하겠다라는 답변만 남겼죠. 하지만 결국 끔찍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 3일 만에 발견됐던 택시기사 김씨. 그런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그 이후에도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밤 서울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 그날 생각보다 운이 좋았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동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창원으로 시집간 사실이 있어 늦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하는 딸아, 이 손님 내려주고 너한테 바로 달려갈게 라고 말을 남겼지만 결국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였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았는데 이걸 계속 미루고 있다가 결국엔 피해자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살인사건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쇄 범죄자 그리고 연쇄 살인마였죠. 8월 16일에는 KBS 프로그램 특명 공개 수배라는 데에 방송이 됐고요.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 때문에 8월 23일 한 번 더 재수배가 되었습니다. 진주경찰서도 뒤늦게 모든 부서를 총동원해서 대규모 수사 전담팀을 꾸려 검거작전에 돌입을 했죠. 행간에는 진주경찰서 창설 이래 최대 규모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일, 역사, 터미널, 숙박업소, 사찰, 다방, PC방 등 1485개소를 수색했고 택시와 일반 운전자 대상으로 약 3만여 장의 수배 전단지까지 계속적으로 배포를 했죠. 전담팀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뒤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오후 10시 35분 놀라운 첩보를 받게 되죠. 안진수가 김해에 있다가 진주로 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첩보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라는 내용이었죠. 해서 밤 10시 35분 잠복수사에 돌입합니다.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모 사우나 앞 대로상에서 그렇게 안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 가방 속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와 통장, 휴대폰 이런 증거품이 함께 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물건들이 나옵니다. 이 가방 안에 있는 것 중에 보험설계사 신분증, 보험설계사 카드, 이건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그리고 살인 피해자 택시기사 김 씨의 카드, 신분증 이런 것들도 그 가방 안에서 확인이 됩니다. 헌데 그 이외에 낯선 사람들의 신분증과 카드가 함께 발견된 거였죠. 당연히 촉은 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을 해봐야죠. 이거 추가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안진수를 상대로 자백을 유도하는 한편 그 신분증이 있는 사람들의 현재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신원 확인부터 함께 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그 끔찍한 내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안진수의 자백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언론에 알려진 건 안진수가 스스로 모든 죄를 자백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건 자신이 피해자들에게서 뺏었던 그 정보들이 확인되자 그 내용을 자백한 것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저질렀던 약 2달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광기어리다, 잔혹하다, 극악무도하다, 그리고 정말 무법자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보험 설계사를 납치해서 차량과 금품을 훔친 그날 밤 10시 또다시 31세 피해자를 상대로 똑같은 범행을 저지릅니다. 보험가입자 소개시켜줄게 라고 얘기하며 또다시 이상한 데로 끌고 가 현금과 통장 이런 것들을 훔쳤지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7월 4일 저녁 5시 20분경 이번엔 또 구미시인데요.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커피를 배달합니다. 배달하러 온 사람의 목을 잡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입을 묶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 14만 원을 빼앗았죠. 그리고 또 도주합니다. 7월 5일 그는 이번엔 울산에서 확인이 됩니다. 울산에서 한 지인을 만나서 나 이틀만 차를 쓸게. 나 만나는 사람이랑 놀러 가려고 해서 투스카니 차량을 빌렸죠. 정확한 건 아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훔쳐 달아난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훔친 차들은 오랫동안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분명 검거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타다가 버리고 타다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7월 7일 밤 8시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하나 확인됩니다. 차를 빌려 어딘가 놀러 가겠다라고 했던 것,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나이 20살 김모 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다가 김모 씨가 다른 남자랑 전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걸 보고 다른 남자가 있냐라고 물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목을 졸라 살해해버린 겁니다. 그 직후
시신을 트렁크에 옮겨서 7km 떨어진 경남 함안군 국분면에 있는 남강유소 뒤편으로 가 남강변에 사체를 던지고 나뭇가지를 꺾어 사체를 유기해 놨죠. 이것도 검거된 직후에 알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살인은 더 빨리 있었던 겁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이틀 뒤인 7월 9일, 이번엔 사천시에서 똑같이 한 모텔에서 차를 시킨 다음 또다시 협박을 하고 그렇게 금품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 행동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창원시 파령동에 있는 한 또 모텔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죠. 헌데 이때 안진수는 한 가지에 생각합니다. 차가 좀 빨리 필요하겠다. 차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나가는 차량을 갑자기 훔쳐 빼앗아 달아난다? 하지만 안진수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7월 24일 낮 1시 20분 김해시 진해동에 있는 한 자동차 매매단지에 가서 차량을 하나 보고 나 이 차량 시운전 좀 해봐도 돼요? 마음에 들면 살게요 라고 얘기한 뒤 키를 하고 그대로 시운전해보겠다며 체험한 차량을 타고 도주해버립니다. 차를 이렇게 훔쳤던 거였죠. 오래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훔친 차량을 가지고 그는 또다시 끔찍한 범죄 행위를 그날부터 이어갑니다. 얼마 뒤인 낮 3시 30분경 진주시 상봉동에서 다시 나타난 안 씨는 골목을 지나 자전거를 타는 피해자를 발견합니다. 그가 노렸던 건 바로 자전거 바구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이었죠. 길을 묻는 척하며 현금 80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그 가방을 훔쳐 달아나 버립니다. 훔친 차를 가지고 그렇게 또다시 바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20분 이때도 똑같이 모텔에서 사람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죠. 28일 밤 10시에는요 지나가던 광주 사람입니다. 광주 동구로 가서 길을 묻는 척하며 손가방을 또 훔치죠. 밤 10시 40분 불과 10분 뒤에는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한 주유소에 들러서 그냥 무상으로 주유하고 또 도주해버립니다. 무법천지입니다. 훔친 차를 가지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다닌 거죠. 8월 1일에도 손가방을 훔쳐 달아났죠. 그리고 그 차량을 버립니다. 더 타고 다니면 걸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8월 1일 낮 2시 33분 대구 서구에서 저지른 범행을 마지막으로 체험한 차량을 버린 뒤 그는 전혀 다른 곳에 나타납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45분 천안시 신당동에 있는 한 자동차 상사에 또 들렸죠. 그곳에서도 SM5 차량을 한번 타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차량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그 뒤여 바로 또다시 같은 범행의 시작이었죠. 지나가는 사람의 손가방을 훔치는 것, 모텔에서 또다시 강제적으로 위협한 뒤 돈을 훔치는 것, 이런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8월 3일까지 이어졌던 범죄, SM 차량 또한 계속 타고 다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는 차량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범죄를 준비합니다. 8월 12일 오후 6시 29분 부산 사상구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흥동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대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에서 다시 부산으로 가야 했던 안진수. 우선 차량 택시에 탑승한 직후 경남 의령 방향으로 가다가 밤 12시 10분경이 되자 진주시 수면 목골 저수지 쪽으로 행선지를 바꾸게 됩니다. 도착한 직후 미리 준비한 흉기를 목에 대고 기사님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고 카드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죠. 하지만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고 도주하고 저항하려고 하자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들었어야만 했죠. 카드 비밀번호였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듣고 난 직후 갑자기 자신을 한 대 때리고 도주하자 흉기로 끔찍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바로 앞서 들으셨던 서울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이렇게 발생된 거였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부산, 감전동까지 이동을 하고 차량과 시신을 유기한 채 그렇게 달아난 거였습니다. 이때까지도 계속 진주경찰서에 나 곧 자수할 거야 라는 말을 하며 계속 매일같이 이런 끔찍한 흉악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죠.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검거되기 며칠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8월 28일 밤 11시, 이번엔 광주입니다. 광주 북구 우남동에 있는 한 슈퍼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당시 알고 있었던 43세 피해자에게 도피자금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도피 상태인 걸 알아 피해자가 그걸 거절하자 칼로 끔찍하게 살해하고 차량과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훔친 차를 가지고는 똑같은 짓을 했죠. 진주시에서 또다시 핸드백을 낚아채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계속 전국구로 도피 생활을 하다 결국 첩보에 의해 검거가 된 상황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사건일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으시나요? 전국 각지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을 연쇄적으로 3명을 살해했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안에는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또 잔혹한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부터, 그리고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해 잡았다가 차량에 매달려서 10m 이상 끌려간 분들도 계시고, 그런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현장을 그대로 방치한 채 그냥 도망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에겐 대한민국의 법이 아예 없는 2달의 시간이었죠. 그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험 설계사를 납치하고 난 직후 신고가 들어갔을 때 다시 감옥에 가기 싫은데 감옥에 갈 것 같아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살인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질렀던 범죄 또한 너무나도 극악무도했죠. 안진수에게 적절한 형량은 무엇일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을 위해서 끔찍한 범죄, 그리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사람의 생명, 인명 따위는 관심도 없이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 사실 저는 사형도 아깝다, 사형 이상의 죄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우 잔혹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이제 진행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어렵게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님을 통해 판결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왜 사형이 아니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사형을 줄 수 없었던 이유,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체포 후 자술서를 작성하며 3건의 살인범행 등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안진수의 자백으로 한 피해자 사체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체포 당시 이제 그만 도피하고 싶다, 경찰에 자수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는 편지를 발견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보아 안진수가 조금의 후회도 없이 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든 범행을 계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짐작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계속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나 자수할게요, 자수할게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는데 조금의 후회도 없이 거리낌 없이 한 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의 관시법, 통찰력이 엄청난 판사님의 판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죄의 글과 반성문을 끊임없이 작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였으며 타인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진심으로 깨닫고 장기기증 서약을 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요. 판사님만 이걸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서약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환장하는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안진수의 아버지는 폐암을 알아오다 이 사건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망하여 임종도 지키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 당연히 누군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문제에 대해서 고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진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왜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까지만 보면 안진수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참회하고 있고 끔찍한 고통,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까지 가지며 이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사형제도는 문명국가의 극히 예외적인 형벌뿐이어서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확률의 고조는 불문하고 형벌로서 사형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데, 안진수는 아직 28살의 젊은 청년으로 위의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 교화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이고, 평생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속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라며 말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죠. 그런데요, 이걸 보고 안진수는 항소합니다. 물론 항소는 기각됐지만 말이죠.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일단 진주경찰서의 초기 대응의 실패로 결국 또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살인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던 거죠.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많은 피해자들도 엄청나게 있던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이외에 재판 또한 그에게 너무 많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정말 그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모든 걸 참회하고 반성해서 그걸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정말 그런 일을 저지를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치를 무시한 건데, 법치국가 내에서 마치 법을 농락하듯 이런 행동을 연쇄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관용을 베푼다면, 그 이 정도까지 사람을 이해해 준다면 세상에 이해 못할 범죄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곧 형량 20년을 채우게 됩니다. 형량 20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의 차이인데, 보통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20년 이상을 채우기 시작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모범수라면 말이죠.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20년이 되어가는 사건, 안진수가 교도소 내에서 가석방의 대상자가 될 기대, 그리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의 끔찍한 범죄 행위 말고 이 판결문의 내용대로 나중에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봤을 땐, 아,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깨닫고 반성하고 했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교정이 됐다라고 판단해 정말 다시 세상에 내보낼까봐 말이죠. 이 방송을 볼 수 없겠지만 안진수는 분명 끔찍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연쇄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시하는, 절대로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절대 세상에 나와서 안 될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 안진수, 그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뒷이야기에서 꼭 전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2022년, 23년에도 그랬죠. 교정교화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 건데, 안진수의 경우도 이미 그 전에 저지른 범죄가 아주 끔찍해요. 택시기사 협박해서 금품갈취하고 택시 뺏고 택시 타려는 여성 손님 유인해가지고 끔찍한 범행 저지르고, 이미 과거 전과가 이미 극악무도한 애인데 그 뒤에도 진짜 강도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다 배제했어요. 1심 판결문에서. 얘는 교화의 가능성이 있대. 그럼 그전에는 뭐지? 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번에 범죄 패턴처럼 전에도 똑같이 저질렀는데 이번에 이제 또 범죄가 진화했죠. 근데 이거를 왜 교정교화가 될 거면 그때 됐었어야지. 그렇게 죄를 짓고 계속 깜빵 왔다 갔다 했던 애인데 얘가 교정교화가 될 거라고 믿는다라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라서 참 신기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야 몇 번씩 있잖아요. 뭐 진짜 막 정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정가가 많다라는 문제는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죄명에 따라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루는 내용에서만 좀 얘기를 하면, 전 정가가 많다라는 얘기는 저는 사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법을. 그러니까 법이 정해져 있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라고 했는데 그걸 상습적으로 어겨서 그 전과가 생긴다라는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를 굉장히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 언제든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정가가 누적되는 사람일수록 형량은 더 과다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 죄에 대해서 뭔가를 깎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봤는데 형사사건 관련해서 정가 4범이야. 그러면 이거 기본 형량 양형기준표에 있으면 그 뭐 곱하기 4배를 때린다든가. 저는 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냐면, 아니 사실 보통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과에 대한 부분이 엄청 무섭잖아요. 경찰서 가는 것도 무서운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 참고인 신분으로 뭔가 조사 도와달라고 해서 전화하고 가는 것도 무서운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대응을 한다라는 거? 저는요, 제가 컨텐츠를 하면서 저도 이제 경찰분들을 자주 보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범죄자가 저를 이제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저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돼요. 매번 죄송하다고 해요. 경찰관분들, 수사관분들한테 이런 일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날짜 지켜서 가서 다 하는데, 그분들께 너무 죄송하죠, 사실. 그분들도 일이 많으신데. 근데 저는 매번 그런 생각을 되게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섭거든요, 사실. 되게 낯설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런 걸 아무렇지 않아 한다라는 것? 저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사실 경찰, 그러니까 변호사, 뭐 아니면 판검사 출신 분들, 경찰 출신 분들, 이런 이쪽 전공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런 사법 시스템과 관련돼서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과 안에 구치소건 교도소에 있는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판사놀이 하니까, 너 이렇게 하면 형량 이렇게 돼, 뭐 하면 돼. 오죽하면 그 안에 판사가 있대요. 그 형량 이런 거에 대해 잘 아는 그 하도 이제 전과가 많은 애들. 그런 걸 막 얘기해주고 그런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걸 보면은 정가가 많다라는 문제는 저는 가중처벌 대상자여야지 반성이고 나발이고는 필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솔직히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전해드렸고요. 꼭 이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얘가 절대 나오지 않길. 그리고 아마 요즘에 보니까 방송사에서도 뭐 저희가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 이제 외부에도 많이 나오고 잘 만들어 주셔서 나오는데, 이 내용도 꼭 나왔으면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